제가 제목을 AI와 성경이다. 큰 제목은 그런 말씀이고 좀 자세하게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AI 시대에 성도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 역사가 있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 그 재래식 전쟁의 방법이 아니니까 그렇게 크게 실감은 못하지만 또 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어도 1950년에 일어나서 53년에 휴전협정이 맺어졌는데도 여러분이 동막골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셔서 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저 강원도나 또 지리산 뭐 이렇게 심신산골에 지리산은 워낙 빨치산이 있었으니까 뭐 알 수 있겠습니다만 강원도 같은 그런 아주 깊은 산 속의 마을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전쟁했는지 말았는지 여전히 그들은 그냥 산길을 타고 화전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뭐 그렇게 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진짜 말 그대로 이역만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는 아주 생생하게 다 전해 듣습니다. 뭐 소위 이것을 우리는 인터넷이다 또는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IT 시대에 아주 큰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죠. 그 전쟁의 그 모습을 우리가 뭐 직접 참관은 안 했습니다만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더라도 참 신기하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이가 한 1600km예요. 엄청난 거리죠. 우리가 서울서 부산까지가 한 450km, 500km가 채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가 1600km인데 탱크 하나가 들어가고 뭐 소총부대, 보병부대가 탱크 뒤에서 이렇게 은폐를 하면서 진격을 하고 이런 싸움이 아니잖아요. 매일 뉴스를 들어봐도 우리는 뭔 일인지를 나는 잘 모르겠어요. 서로 뭐 미사일 오늘은 200기가 오늘 뭐 이스라엘의 전투기 뭐 거의 600여 대가 일시에 완전히 제공 싸움이죠. 아니 이런 거리를 그냥 옛날 같으면 수류탄 던지면서 싸우는 거예요. 옛날 재래식으로 얘기하게 되어주면 우리가 벙커나 뭐 이런 데다가 수류탄 던지면서 우리가 싸움을 하는 그런 양상이라고요. 이 엄청난 거리를 전혀 육군은 움직이지 않고 공군력을 가지고서 또 이 미사일에 1600km를 날아가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이런 그 양상을 보면서 다시 원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능한 현실이 분명히 있죠. 가능한 분명한 현실이 있는데 사실 보면서도
그렇게 이 1600km 떨어진 그 먼 곳에 있는 그 적군의 동태, 심지어 무슨 그 혁명수비대 사령관, 부사령관 요직을 가지고 있는 별다른 그런 장군들이 다 사택에서 잠들고 있을 때 침대에서 폭탄 맞아 미사일 맞아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게 뭐 사막에서 반을 찾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텔라비브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 영내에서 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환사인지 사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적어도 요즘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게 되어주면 뭐 육군 참모총장, 육군이라고 하고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규군보다도 훨씬 더 아주 강력한 이란을 상징하는 그 군대인데 그런 사람들이 잠자다 죽을 수 있는 그것도 무슨 옛날처럼 닌자 거북이가 밤에 개들보를 타고 막 가가지고서 칼 굽어서 낸 것도 아니고 어떤 그 못된 내시가 시녀를 시켜서 이 음식에다 빵에다 치즈에다가 독을 발라가지고 아침을 먹이다가 그거 잘못 먹고 죽은 것도 아니고 이 엄청난 거리를 순항해서 뭐 저도 정확한 그런 말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미사일이 잠자던 그 정부 요직의 군사 혁명수들의 요직을 다 죽여서 이런 역사. 뭐 또 이란은 또 여기에 반격한다고 해서 또 미사일을 쏘는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또 자랑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아이언돔이라고 해서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게 되어주면 철로 다 만든 우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철 지붕이 둘러져 있는 곳에 이스라엘의 그 어떤 모든 그 국가가 그걸 방어망으로 해서 있으니까 전혀 뚫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서로 또 말이 나는데 확인할 길은 없죠. 우리 그냥 뉴스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어지는 그런 정보를 통해서만 우리가 보는 거죠. 이란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도 뚫었다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측에서는 우리의 아이언돔은 절대로 뚫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서로 뭐 뚫었다 안 뚫었다 하는 뭐 이런 얘기인데 참 옛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 한자말에서는 모순이라 그러죠. 이것은 이 세상에 뚫을 수 없는 창을 가진 사람하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것을 뚫는 것을 막아내는 방패를 가진 사람이 있다. 그게 그죠?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아니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다고 그러면 뚫어야지. 근데 상대방은 또 뭐예요? 무엇으로도 내 방패는 뚫어서 나를 상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뚫을 수 있는 창과 뭐든지 막아내는 방패의 이야기를 모순이라 얘기를 하죠. 이게 어쨌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나라에 뭐 인접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다 쏟아져 나오는 정보예요. 그걸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 뭐 AI 시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에서 쏜 것이 이란에 떨어지고 이란에서 정확하게 또 이스라엘을 타격하고 하는 일들이 뭐냐?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는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다. 이게 artificial 지능이다.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닌자 거북이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다. 근데 닌자가 뭐야? 닌자가 이게 자개거든. 자개.
어쨌든 닌자 거북이한테 걸리게 되어지면 왕의 속도 시작해가지고 중요한 요인들을 암살하는 데는 여기 살아날 수가 없죠. 이게 닌자 거북이가 이렇게 무섭다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고도로 훈련되어져. 거북이 걸음을 걷든 어쨌든 창을 맞아도 웬만하면 견뎌낼 수 있는 딱딱한 등껍질을 거북이 등 같은 걸 가졌든 어쨌든 그때 뭐예요? 아주 고도에 보통 노멀한 사람들은 근접할 수 없는 고도의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아주 모든 게 이걸 갖다가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보통 사람들이 전혀 경험하고 가질 수 없는, 경험해낼 수 없는 아주 고도의 비상한 훈련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저도 여러 가지 설교를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아가지고 성령님이 하루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야, 네가 무슨 과학대학을 나왔다고 AI를 설명하려고 그러냐? 이 미련한 놈아. 그래서 제가 밤에 잠을 자질 못하고 온갖 셈이나 자료들을 뒤져보면서 공부를 하다가 집어쳤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요. 뭔 얘기인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은 야, 미련한 놈아, 네가 그냥 아는 성경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줄입니다. 여러분이 AI와 성경 하니까 AI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전문가들한테 여러분이 물어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똘똘하게 공부를 좀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도전 정도는 받으시면서,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열심으로 AI도 공부하면서 내가 AI를 공부해야 할 도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먹거리의 문제거든요. 뭘 먹고 사냐? 먹고 사는 문제. 이건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 얘기하는 아주 리얼한 그런 주제가 되죠. 뭘 먹고 사느냐?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고상하게 얘기하게 되면 그게 산업이에요, 산업. 우리는 어떤 산업에서 생산되어지는 제품을 그것을 생산과 공급, 그 다음에 수요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먹고 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무슨 산업이냐?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뭘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 루트, 어떤 길들을 통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면서 그 소비자들은 한편으로는 만들어진 산업에 고용이 되어져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내고, 그러면서 또 뭐예요? 그 산업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생산되어진 제품을 소비하면서 뭐예요? 소위 말하는 경제활동을 한다. 사람을 경제하는 거 한다. 이쪽으로 갈수록 어쨌든 고상하고 아주 점잖은 표현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뭐예요? 뭘 먹고 사냐? 뭘 먹고 사냐?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이거 또 제가 찾아보니까 인공지능도 설명을 잘 못하대. 카이스트 박사님도 이걸 그냥 철학적 개념에서 생각하게 되어지면 자기네들도 이걸 어디까지가 인간의 그 지능이라고 얘기해. 인간의 지능의 어떤 리미테이션이 어디냐, 어디까지가 지능이냐, 그냥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결국 얻은 답변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지능,
그 정도 범위에서 생각하면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우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 가지고서도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그 범위 잡아내기 어렵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기계에 인간하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게 되어 좀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렵게 얘기하게 되어 좀 기계가 인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아주 진짜 쉽게 얘기하게 되어진 뭐예요? 그 사람 흉내, 기계가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기계가 사람 흉내를 내는 걸 인공지능이라고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무쇠 무치 뭐 이런 무감각 한 그런 고철 덩어리가 사람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게 좀 무서운 말이 있죠. 기계가 사람 흉내를 낸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1600km에서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그 국가의 중요한 군인 간부들을 잠자는 침대를 요격을 해서 죽이는 일. 그래서 포탄에다가 뭘 실어놓은 거예요? 포탄이 닌자 거북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옛날엔 닌자 거북이가 막 물속을 헤엄치고 발발발 기어다니면서 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그냥 이 AI를 탑재한 그런 포탄을 쏘면은 이미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 그걸 좀 과학적인 단어다. 인공지능이다. Artificial Intelligence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그런 것에 가장 편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양상을 보면은 AI가 무엇인지를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계가 쉽게 말하면 그냥 어쨌든 고철 덩어리가 사람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사람 흉내를 내는데 오늘 이 AI 시대 하면서 제가 이게 말씀까지 끌어내게 뭐냐면 사람 흉내를 내다가 보니까 이것이 뭐예요? 사람이 직접 만들고도 가장 사람을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가장 큰 어떤 기대와 소망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이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기계가 철덩어리가 사람 흉내를 내서 사람처럼 생각하고 활동을 한다, 작용을 한다 라고 하게 되죠. 뭐예요? 굉장히 긍정적으로는 엄청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 우리는 여기에 종사해서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었지만 자율주의 그런 테슬라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지금 잘 그런 시대가 왔는데 한편으로는 또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런 거 진짜 나왔다고 그러면 탈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자율주행이 차가 나와서 한번 여러분 보고 타라고 하면 물론 타겠죠. 왜? 우리 보고 타라고 할 때 정도 되게 되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이 시승을 해가지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타도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한테 그게 이제 팔리게 되어졌죠. 그게 상용화되어진 거죠.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가 한 대 억대가 넘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고용주가
적어도 1억은 우리한테 수입을 갖고 그리고 자동차를 준다고 하게 되면 그 자동차가 그래도 상당히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니드 체험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타면서 불안하고, 그죠? 진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주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수천 가지 그 어떤 시츄에이션, 어떤 그런 긴박한 상황을 이 AI가, 기계가 사람 흉내를 내는 것처럼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미국에서 벌써 훨씬 더 많이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실험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떤 그 데이터들이 서로 모여져 가지고 하나의 그 어떤 작동 결과를 갖는 것,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 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개의 그 상황의 변수들이 모아서 결국 뭐예요? 하나의 어떤 행동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테슬라가 사실은 여러분 그 뉴스를 계속 종합해 보면 알지만은 지금까지 거의 7번 거짓말했어요. 왜? 이제 내년이면 나온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금년까지도 왔고, 그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소리가 벌써 한 10년 전부터 2000년대 초기서부터 말이 되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말이 번복이 되죠. 왜냐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 흉내를 내는데 과연 사람 흉내를 내는 그 기계의 알고리즘이 완전히 인간을 불안하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미국에서 그래서 그 테슬라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고속도로 주행을 하는데, 그 고속도로 그 한편에 이 컨테이너가 넘어져 있었어요. 컨테이너가 넘어져 있었는데 마침 그 컨테이너의 뚜껑 색깔이 하얀 색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잘 운전을 하고 가다가 하얀색은 컨테이너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그런 데이터가 학습이 안 된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의 알고리즘이 어쨌든 이게 생성되어지기까지도 굉장한 그런 많은 일들이 있고 데이터가 있는데, 그런 것을 AI가 또 학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테슬라 자동차가 나온다고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거의 이 카이스텐거 박사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거의 조 단위더라고요. 조 단위. 자동차가 완전 자율주행하기 위해서는 일어날 수 있는 주행 상황에서의 어떤 변수가 예를 들면 50조, 500조, 이런 건데, 그런 우리는 계산이 우리가 안 되더라고요. 적어도 이 정도쯤 되어지면 목사님 그만 얘기하라고 이제 막 이 소리가 나와야 돼. 머리가 아프고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죠. 어쨌든 50조, 500조가 되어지는 그 데이터를 알고리즘으로 집어넣었을 때 그 AI가 되어지는데, 그 자율주행 하다가 그 하얀색이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생각하기를 뭐예요? 이건 그냥 길이 뻥 뚫린 길이지, 컨테이너가 넘어졌으면 그것이 검어든지 회색이든지 붉은색이든지 이런 어떤 그런 컨테이너의 색깔의 그 어떤 알고리즘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그 컨테이너를 들이받고 사고를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엄청 지금 고생들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나 만들면 반드시 실험을 하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어떤 것을 쭉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흉내를 내면 낼수록 뭐예요? 진짜 그 기계가 사람만큼의 그런 완벽함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기대와 소망, 가만히 앉아서도 힘쓰지 않고 브레이크 밟지도 않고서도 차가 다 쓰고 다 뭐 장애물들은 피해 다니고 하는 그런 시대도 좋긴 하지만 아울러서 굉장히 불안하다고요. 또 가장 불안한 건 뭐냐면 이런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단 말이에요. 제일 큰 불안은 또 그거죠. 뭘 먹고 사냐 그러면. 그런 알고리즘을 갖다가 잘 활용하고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최고의 인텔리들 그 사람들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갖다 줘도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데 이것을 운영하려면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은 뭐예요? 요즘 우리 식으로 얘기하게 되죠. 적어도 카이스트에서 박사 생활 10년, 20년 이상 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 이게 갖다 줘도 모르죠. 뭔 얘기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자연히 나오는 불안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사람 흉내를 내는 이런 로봇이 안 되면 우리는 그럼 여러분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 기원전 2세기나 3세기 때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얘기했던 것처럼 거예요. 결국 엘리트 사회가 되어요. 오히려 사회는 극단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자본무식 없는 애들은 다 소멸이 되어지고 소멸이 안 되게 되어지면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집단 확산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회 자체가 뭐예요? 고도의 훈련되고 지능을 가진 그런 하이 인텔리전트들만 모여가지고 사회를 사는데 거기에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플라톤이 얘기한 이데아 사회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사회 자체가 엘리트들만 위하여 굴러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쨌든 잘난 놈만 먹고 사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게 되어지면 그게 최고로 우리가 불안하죠. 근데 뭐 요 가지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게 수요일 날까지 얘기를 할 거니까 이게 아주 자료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일기다 어쨌든 성경 대조를 하는 식으로 이 설교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이런 가운데 또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돼요. 지금은 우리가 AI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 솔직히 옛날 18세기 후반에 최초로 보관했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걸 우리는 그냥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AI 시대가 왔다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4차 혁명이다 얘기하는 지금까지 이게 18세기 후반에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다는 것이 이게 2000년도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뭐 2차, 3차에 그 중간에 있었던 것이 소위 말하면 IT죠. 이 IT가 인터넷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것에 이제 우리가 2000년대부터 어쨌든 우리가 그 IT 시대를 거쳐서 지금 이 2000년대, 2025년, 2018년에 챗 GPT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제일 중요한 검색 엔진의 중요한 것이 CPU 아닙니까? 사실 내가 이것서 공부를 하다가 차라리 우리 임윤호 집사님한테 이걸 좀 공부를 하라 그러면 저는 사실 컴퓨터에 뭐 이 워드 작업하는 거 이상 뭐 잘 모르고 우리 그 정혜원 집사님도
이따 끝나고 잊어버리지 말고 내 주보에 그 우리 왜 안내 표지 그 네모칸 있잖아요. 네모칸이 지금 어떻게 하나 보니까 너무 커졌어. 그럼 내가 이걸 줄이는 방법을 몰라. 그걸 좀 줄여놓고선 좀 하시면 전체 스페이스보다 훨씬 커졌어. 왜 내가 자꾸 그림 집어넣고 글씨를 쓰고 이러다가 빼다 보니까 이게 너무 커졌는데 이걸 하다가 몇 번 날려가지고선 그거 찾느라고 또 몇 시간을 또 끙끙 매고 막 이랬었는데 그 좀 규격에 맞게끔 딱 그 네모 그 표를 갖다 좀 줄여놔요. 자, 어쨌든 이 CPU가 있는데 CPU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검색 엔진이에요. 응?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검색을 치지만 지금 뭐예요? 지금 나온 우리의 인터넷을 갖다가 그 GPT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걸 갖다가 생성 엔진이라고. 생성 엔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싶은 것을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칠 때 수많은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답을 내는 음식이라고 한다면 이건 제너레이티브, G라고 하는 제너레이티브 생성이라고 하는 이 엔진 자체가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스스로 그걸 정리하고 조합을 해서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 죄송합니다. 1년 전에 2023년도에 지금 나온 지 그 1년 반밖에 안 됐으니까 챗GPT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런 컴퓨터가 나왔다. 챗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제잘되다 말한다 그런 말이니까 그냥 말을 하면 그 말을 GPT가 알아듣고 뭐예요? 내가 검색하지 않았는데도 답을 내는 이런 음식이라고. 자, 이게 얘기만 해, 이 정도만 해서 나오면 우리도 머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이런 체계들이 오늘 우리의 먹거리 문제가 되어진다 할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대와 소망보다는 크게 어떤 불안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불안을 많이 가져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기계의 노예가 되어지지 않냐. 인구는 다 멸종하고 기계만 돌아다니는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몇 개월 동안 내가 공부를 해본 그런 결과에 의하면은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고 내가 아까 길게 설명을 했지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기계가 사람의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 그죠?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전제해야 뭐예요? 그 사람을 흉내도 내고 그 사람 같은 이미테이션, 모방도 나오고 그런 사람의 어떤 거예요? 발전과 향상까지도 도모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 챗GPT 시대가 나와가지고 지금 1년 반 사이에 챗GPT 챗GPT4, 챗GPT5도 나오려고 하고 굉장히 발전 속도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의 존재예요. 아무리 챗GPT 아니라 GPT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이것이 사람 흉내를 내면 뭐예요? 그래서 참 이게 많이 내가 세워보기는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공학자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최소한의 100만 개, 100만 조, 100만하고 마지막이 조야. 이 알고리즘을 갖다가 하나 형성하기 위하여서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그 100만 개, 100만 조, 100만 조 개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쉽게 말하면 학습을 시켜야 돼. 학습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기계 속에다가 어쨌든 그런 수백만 조가 넘는 그런 그것을 데이터 자료를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나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성이라고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여기 집어넣는 것만 가지고 조합을. 근데 이제 이 검색에서 CPU에서 GPT로 넘어오면서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데이터가 검색 엔진은 집어넣는 것만 가지고 한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이 GPT는 뭐예요? 생성지능이기 때문에 이미 집어넣은 데이터들 속에 또 뭐예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다 100개를 집어넣는데 한 달 후쯤 열어보니까 이놈이 이 100개를 운영하다가 벌써 500개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가 100만 조 이상의 알고리즘을 집어넣었는데 한 달 후에 열어보니까 이놈이 스스로 학습을 해서 스스로 발전을 해가지고 또 뭐예요? 1000만 조 이상의 그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인간을 점령해가는 그런 만화 같은 어떤 그런 산술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린 거기까지 우리가 머리가 닿지 못한 데까지 가지 말고 밑으로 좀 내려오게 되어주면 결국은 사람의 존재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첫 시간에 결론만 내립니다. 주일날 하든지 오후에 하든지 뭐 들을 사람은 들으니까 그냥 들을 사람만 듣고 안 들을 사람은 그냥 뭐 안 들어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냥 안 들고 사는 거고 듣고 사는 사람은 그냥 듣고 사는 거죠. 사람의 존재가 중요하다. 모든 기계에 GPT든 그것이 CPU든 뭐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수많은 그런 수백 조에 이르는 그 매개 변수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서 서로 알고리즘을 형성하면서 하나의 어떤 걸 나타낸다면 자, 이제 목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런저런 떠들고 뭐 기독교 안에서 뭔 얘기를 뭐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다 여러분 솔직히 헛소리들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도출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사람과 AI의 연동이에요. 이것이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AI를 잘 써서 교회도 AI와 더불어 함께 발전하고 부흥해가는 시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요즘 소위 교회 안에서 과학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시대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AI 없이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자, 뭐 나중에 또 계속 수요일까지 얘기할 거지만은 벌써 이게 독일에서는 몇 년 전서부터 AI로 목사를 만들어내고 목사가 설교를 하는 AI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와요. 한 2개월 정도 계속 훈련을 하다가 요즘에는 뭐 한지 모르고 계속 자료를 찾아보면 그 2년 전에 그런 일이 벌써 있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은 AI가 설교가 한다. 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고민거리가 있고 이럴 때 옛날에는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했잖아요. 지금은 AI에다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AI는 목사보다도 훨씬 더 뭐예요? 자세하고 섬세하고 아주 정교하게 위로해주고 소망을 북돋아주면서 너는 잘 될 거야. 힘을 내 이놈아. 그리고서는 목사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위로와 상담을 받고 나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연동이라고 하는 말이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럼 과연 또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목사한테 상담받고 차라리 어떤 면에서 야단맞고 꾸짖음을 받고 하는 것이 나은 것인가? 절대로 AI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부정적인 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주일날 제가 설교했습니다만은 안 돼. 너는 막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야 돼. 이런 얘기를 못한다는 그런 알고리즘이 없어요. 어떻게 쓰는지 뭐예요? 질문한 자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진짜 좋은 답을 얻어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식을 선택을 할까요?
AI와 사람 교회가 연동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얼핏 뭐예요? 지금 교회가 엄청 무능할 수밖에